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일본인을 우리 집에 들인다고? 너 지금 제 정신이야? 어디 죽는 꼴 보고 싶어? 할아버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여기 일제강점기 때 고초를 겪은 할아버지와 그 내막을 모르던 손녀딸이 있습니다. 손녀딸은 할아버지에게 일본인 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집에 데려오려다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38세 여자인 주연입니다. 저와 친구들의 신상을 밝히기가 그래서 가명으로 쓰겠습니다. 보통 해외 사연을 많이 소개해 주시던데 한국인의 사연이 구독자님들에게 즐겁게 들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회사에서 출장이 있어서 일본을 가야만 했습니다. 출장을 가서 저는 일본의 제휴업체 직원들과 3박 4일간 함께하는 연수를 받았고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일본인 여성인 분코와 빠른 시간에 친해져. 그녀는 저에게 그 지역의 맛집과 관광지 등을 소개해 주었고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이 너무 고마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 한국에 와서도 간간히 연락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가을쯤 한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국을 구경시켜 주겠으니 놀러오라고 흔쾌히 이야기했고 일본과 한국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았기에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간 한국을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녀와 재회를 했고 그녀는 한국 여행을 끝낸 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좋고 직접 와서 보니 훨씬 더 멋지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의 인연이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친절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울릉도 독도 여행에 대해 물어보길래 독도가 뭔지 아냐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실은 독도가 한국 땅인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이야기한다며 한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인인 너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제강점기 역사 등과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적개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여행 중 혹여나 그런 시선을 받더라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 대해 깜짝 놀라며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유명 강사의 역사 이야기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일본인이 우리의 아픈 역사와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했지만 그녀는 좋은 친구였기에 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대화가 오간 뒤 한겨울쯤 뒤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왜 싫어하는지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힘들었고 너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럽기도 했다. 그렇지만 너같이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기에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인정하는 교수도 있더라. 나는 일본이 한국에 어떤 일을 가하였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 너의 할아버지 때쯤에는 일제강점기를 겪은 분들도 있겠다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내가 사람을 잘 본 것이 맞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너 하나의 일본인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한국 여행 때는 역사적인 관광지들을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말하기로는 충격을 받아서 말이 적어진 것도 있고 그런 장소에 일본인인 내가 일본어를 쓰면서 구경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전부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저와 함께 밤을 보내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경상남도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워낙 꼬장꼬장한 분이고 손녀인 저에게도 정을 주는 법이 없어 저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한평생 아끼며 농사일하며 사시다 80세쯤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중풍에 걸리시면서 치매가 함께 왔습니다.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집으로 모시고 와 병원을 오가시며 돌보셨는데 할아버지는 나중에는 병원의 치료를 못 믿겠다며 난동을 피우셔서 결국 마지막 한 개월쯤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보이는 꿈을 꾸는 듯한 눈동자가 무서워서 살갑게 다가가 이야기 나눠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착하기로 소문난 휴부였던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난폭해지기도 하시는 모습까지 감내하시며 정성스레 돌보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셨는데 할아버지는 며칠 입원 치료를 받다 시골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도 주장하셔서 시골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시골집으로 가신 할아버지는 누가 볼세라 몰래 장롱한 구석에서 통장을 꺼내셨고 그 통장을 우리 어머니 손에 꼭 쥐어주시며 며느라 고맙다라는 말을 생전 처음 엄마에게 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펼쳐본 그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 300만 원을 꼬깃꼬깃 모았을 시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본인이 아니면 못 찾을 거라는 생각에 기어코 시골집으로 가셔서 그걸 찾아 엄마에게 주신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셨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엄마에게 건네준 그날 밤 할아버지는 행복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할아버지 밥상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간 엄마는 할아버지가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듯이 누워 계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했던 걸까요? 마지막을 본인이 평생 사신 집에서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며느리에게 애정어린 말 한 번 건넨 적 없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꽁꽁 숨겨둔 통장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많이들 우셨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우셨지만 엄마도 참 많이 우셨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가면 잠시 여기 세워봐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약간 언덕진 길에 위에 멈춰 앉으신 할아버지는 내려다 보이는 병원과 아파트들의 전경 대신 다른 것이 보이셨나 봅니다. 야야 저 보이나 저기가 내가 일본에 끌려가서 일했던 그 광산이다. 내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당신이 20살쯤 되었을 무렵 그때 눈에 담으신 일본의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신 듯 계속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에 내 진짜 고생했는데 그놈의 나쁜 놈들이 어찌나 계속 일을 시키는지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엄마는 들으며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6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지금 현재 겪으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실까? 심지어 치매에 걸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엄마는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가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충 할아버지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20살쯤 일본에 강제징용되어 어떤 배를 타고 실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이 날 줄 모르는 고단한 강제 노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오직 삶에 대한 의지만 남아있을 쯤 할아버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태워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일본인들이 밥을 나누어 주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밥을 절대 안 드셨다고 합니다. 배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놈들이 주는 밥 먹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저 밥에 독을 타서 한국인들을 다 죽게 만들고 시체는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하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며칠간의 긴 여행 동안 단 한 끼도 먹지 않고 강제징용의 대가로 받았던 생쌀 한 봉지를 조금씩 씹어 먹으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첩의 자식이었던 할머니를 논 한 마지기와 함께 가난한 시골 청년에게 시집 보낸 어느 돈 있는 댁의 영감님 덕에 할아버지는 논 한 마지기와 함께 모든 것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농사짓고 살아도 평생 맘 편히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꼬장꼬장했던 모습과 그릇에 밥을 남긴다고 혼내셨던 모습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그날 밤 분코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달빛이 무척이나 밝아 분코의 눈물, 고인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분코야, 오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 목소리가 조용히 친구의 귀에 닿기 시작했을 때 미지않은 궁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겪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달했고요. 분코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 자신의 나라를 대신하는 진심 어린 사과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동적인 순간 공통의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이에는 언어나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는 더 깊은 우정의 연결이 형성되었어요. 주연아, 나는 내게 미안해. 나의 조국의 과거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분코의 목소리가 미안함과 사과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단호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분코야, 이건 너의 과거가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내 나라의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역사보다 강하다고 믿어.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저는 그분들의 자식의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한 아직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한국이 세계화가 되어 나가면서 점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듯합니다. 모든 나라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멋진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고 느끼시나요? 카페에서 비싼 핸드폰으로 자리를 맡아놓거나 여성 혼자서 밤길을 걷고 있는 광경은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걸 증명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방문했던 것을 계기로 그녀는 부모님 없이 남동생과 함께 한국 여행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녀의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인이 커뮤니티에 작성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리이며 뉴질랜드의 명문대를 다니는 중입니다. 제게는 고등학생인 남동생과 아직 5살밖에 안 된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게는 다른 또래들이 별로 해보지 않은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4년 전 중학생이었을 때 남동생과 단둘이 한국을 여행했던 경험이에요. 중학생이 부모님 없이 외국을 여행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원래 여행을 좋아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 국내는 물론이고 근처 유럽까지 가족여행을 많이 갔었죠. 유럽권만 돌아다닌 건 아니었어요. 동생들이 태어나고 나서 가족끼리 아시아 여행을 한 달 넘게 간 적이 있기도 합니다.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도 방문한 경험이 있었죠. 어느 나라든 매우 흥미롭고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나라는 단언코 한국이었죠.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본 결과 사실 사람이 북적이는 관광지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매우 위험한 풍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만은 어디를 가더라도 환한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었고 도시 곳곳에는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안심하고 늦은 시간까지 관광을 즐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외국인인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감동적이었죠. 동생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떠나는 여행은 매번 쉽게 지치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서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셨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중교통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저와 동생들을 돌봐준다든지 칭얼거리면 달래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다정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음식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전 태어나서 양념치킨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떤 맛일지 전혀 상상도 못했죠. 솔직히 그래봤자 그저 평범한 요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처음에는 튀긴 닭을 먹자는 부모님의 말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실망할 정도였어요. 뭐랄까 흔한 요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맞는 건데 왜 뉴질랜드에서나 먹던 걸 또 먹자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냄새를 맡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한 입을 먹었을 땐 정말이지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혼자서 한 마리를 다 먹어서 부모님이 놀랐다고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한국에는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는 건지 저도 감동했었답니다. 왜인지 이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달까요? 그 밖에도 전 한국의 모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죽하면 공항에서 한국을 떠나갈 때는 먼 미래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봤을 정도였을까요? 저는 뉴질랜드에 돌아온 뒤로 계속해서 한국이 떠올라 저의 일상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다음에 또 다 같이 한국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조르고 있었나 봐요. 그저 생각났을 때만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것이 몹시 지쳤었나 봅니다. 한 번은 또 한국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아무 말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메리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오는 건 어때? 혼자서라도 가고 싶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전 엄마의 제안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중학생인 제가 외국 여행에 혼자 간다는 건 전혀 상상해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빠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응원해 주셨고요.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동생까지 같이 가고 싶다며 조르는 바람에 정말로 한국 여행이 현실화되어 버렸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 동생은 당연히 부모님의 손에 맡겨졌고요. 그렇게 동생과 저의 한국 여행이 결정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했던 건 그날 밤뿐이었죠. 사실은 그 누구보다 한국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남은 날짜만 목 빠져라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출발 당일에는 온 가족이 우리 두 사람을 공항으로 배웅하러 나와주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으셨죠. 사실은 엄마의 제안 때문에 시작된 한국 여행이었지만 역시 엄마도 불안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고 말이에요. 일단 공항이나 기내에서는 직원이나 승무원들이 친절해서 불안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입국 수속이나 짐을 찾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헤매자 직원들이 먼저 다가와 주더군요. 그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도와준 덕분에 문제없이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입국장으로 나오자 홈스테이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서 동생과 저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들고 서 계셨어요. 아마 어린아이들이다 보니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신 듯 했죠. 확실히 어른이 있으니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숙소까지 향하는 중에는 2년 만에 드디어 한국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죠. 지난번 가족끼리 왔을 때는 계속 호텔에 숙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갈 때부터 모든 것이 신세계였죠. 신발을 벗는 것이 처음엔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후에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 와서 신발을 벗는 게 그리워질 정도로 말이에요. 침대에 누울 때도 신발 얼룩이 묻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의 가정집은 따뜻한 바닥 난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기대하고 있던 부분이었죠. 당연히 절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하루는 딱히 어디 나가지 않고 그저 방바닥에만 누워서 남동생과 시간을 보냈는데 따뜻한 바닥과 오순도순 아늑한 분위기에 금세 골아떨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홈스테이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사실 한국의 가정 요리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돌아보아도 아주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모두 맛있었었죠. 얼마나 맛있었냐면 뉴질랜드의 식사가 그리운 일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매 식사마다 놀랐던 점은 한국 사람들은 야채를 정말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찬에 채소가 들어가는 건 물론이었고 고기로 만든 음식에도 채소는 꼭 함께 곁들여져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뉴질랜드에 살면서는 사실 채소를 많이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뉴질랜드에서 먹는 채소라고 하면 토마토나 양파, 감자가 전부예요. 매번 튀긴 음식이나 정크푸드를 먹고는 했죠.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살집도 있는 편이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건강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채소가 알록달록 들어가다 보니 겉보기에 색도 조화롭고 맛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동생은 매일 밤잠에 들기 전 엄마가 만드는 것보다 아주머니가 만드는 요리가 더 맛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전 웃으며 엄마에겐 비밀이라고 했었답니다. 혹시 이걸 우리 부모님이 보고 계세진 않겠죠? 아무튼 정말 뉴질랜드에 돌아가기 전에는 살도 많이 빠졌고 무엇보다 피부가 정말 좋아져서 깜짝 놀랐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동안이고 피부가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지내는 내내 즐거운 일만 가득했던 것 같네요. 그러나 물론 우리의 여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자칫 큰일이 날 뻔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동생과 둘이서 서울에 있는 외국인 전용 투어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서울 관광을 마친 우리는 서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제 투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하철을 타기로 했었죠. 홈스테이 아저씨가 집까지 오는 교통편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핸드폰에 메모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타야 할 지하철을 잘못 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나쳐야 할 정거장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지하철을 내렸을 땐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는 상태였고 되돌아갈 방법을 몰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길을 잃어버려도 당황했을 텐데 하필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니 우리는 완전히 패닉 그 자체였어요. 모르는 장소에 와버렸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저를 보고 동생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누나로서 제가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았지만 솔직히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을 그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미국 억양이었지만 알아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죠.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며 자기와 같이 그 옆까지 함께 가자고 해주었어요. 그때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그녀를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신뢰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녀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해보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저희를 위해 몇 정거장을 동행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개찰구까지 함께 따라 나오더니 저희에게 조심해서 돌아가라며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고 저희가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역 출구를 통해 나와서 홈스테이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탄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저희는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둘 다 눈물을 터뜨렸죠. 그리고 집을 가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녀 같은 한국인의 친절함이야말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말이에요. 이 사건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 역시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경험한 소중한 한국의 친절함이랍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이죠.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한국의 훌륭함과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 중이고 능숙한 한국어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그때가 된다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다니면서 한국의 매력을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님의 동행 없이 한국을 여행했었던 뉴질랜드 중학생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 같은 약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비로워지는 게 한국인들의 특성입니다. 한편 이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한국인의 따뜻함에 공감하는 것이 한두 명만이 아니었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 유학 중에 그 광경을 몇 번이나 봐서 아주 놀랐던 기억이 나. 나는 아이들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여행을 허락해준 부모님의 용기와 결단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마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부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야. 한국은 서울 말고도 아름다운 도시가 많이 있어. 다음 여행에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갔으면 좋겠어. 어떻게 부모님이 아이들만 해외여행을 보낼 수 있어? 나는 아시아 여행은 중국과 홍콩밖에 가보지 않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미안한데 중국 이야기는 하지 말아줄래? 중국이었으면 절대로 아이들만 보내는 일이 없었겠지. 홍콩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보셨나요? 기분 좋은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국가 비교 사이트인 넘버원닷컴에서 여행하기에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해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뛰어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우리 한국인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동차를 세차하던 여성과 한국인 남성은 자동차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이 여성은 트렁크 바닥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괜히 한 번 더 만져보는데요. 그걸 본 남성이 트렁크 바닥을 몇 번 만지자 분리가 되며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뉴질랜드인 로라 씨가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인 로라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서 가족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오빠, 미술을 잘하던 여동생 제이는 자신만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죠.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은 그저 추리 같은 실생활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부모님의 관심은 저 멀리 있었죠. 그 대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퍼즐 맞추기, 연상, 퀴즈 같은 추리와 관련된 게임을 하면 제가 1등을 하고는 했거든요. 아버지가 추리를 좋아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눈에 들고 싶어서 집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하고 싶기는 했지만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평범한 광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한국인 동료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해서 데이트를 신청했던 게 생각나네요. 저희는 1년의 연애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줬죠. 그는 결혼한 이후로 3달에 한 번씩은 제 부모님께 눈도장을 찍고 심지어 가족 여행을 주도할 정도로 가족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들도 저보다는 기영 씨를 좋아하게 되었죠.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낱말 퀴즈를 기영 씨가 잘해서 더 예뻐하셨죠.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가족회의가 모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셨으나 분위기가 달랐죠. 웃으며 입을 열었으나 저희를 모두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동생인 제이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암도 잘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물었지만 그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았죠. 저희는 침울해진 채 이야기를 더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별로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까지 떠나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집에서 요양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 후에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더군요. 그 당시 저 또한 딸과 아들을 낳은 상태였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몸은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2년이 넘어가니 전전긍긍하던 가족들도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기 시작했죠. 유일하게 제 남편인 기영 씨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뵈러 가더군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혼자 바닥에 쓰러져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고 계셔서 핸드폰을 항상 손에 지니고 계셨으나 누를 힘이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숨이 가빠올 때쯤 아버지 집에 도착한 기영 씨가 이 상황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지실 수 있었습니다. 늦게 왔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며 병원에서는 기영 씨를 칭찬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호전되신 것은 아니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럽더군요. 그 후 아버지는 병원에 있는 일이 잦아지셨죠.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첫째와 막내는 병문안을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일이 바쁘다, 자식들을 키우려면 정신이 없다 등의 이유로 둘러대더군요. 오래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씩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던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자주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길어질수록 불안함보다는 마음이 놓이더군요. 차라리 집에 있을 때보다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영 씨는 오히려 아버지를 더 만나러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낱말 퍼즐도 같이 해줬죠. 아버지를 자주 뵈러 가는 이유에 대해 묻자 혼자 살던 시절 아팠던 적이 있는데 너무 서러웠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너무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아픈 아버지가 병원에 있긴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으니 더 서러울 것이라고 하더군요. 못 가는 날에는 통화를 하면서 저보다 더 자식같이 굴었죠. 남편은 한국의 시부모님께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는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남편을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근 5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거의 다 한 것이지만요. 호전될 줄 알았던 아버지는 체력이 약해지시면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시고 나니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더군요. 나중에서야 후회한다던 것을 그제야 느끼게 되었죠. 아버지의 장례가 정신없이 마무리되고 변호사 주변으로 저희가 둘러앉았습니다.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되며 어느 정도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인지 들리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오빠에게 치과 6억을 남기셨더군요. 제인에게는 별장과 6혹을 남기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1억과 고물이나 마찬가지인 클래식 자동차를 남겨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와 제인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는 건물을 줘놓고 저에게는 차를 남기다니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대우는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남긴 것이 있지 않을까 싶었으나 그런 것은 전혀 없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듯하여 제가 다 민망하더군요.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할 뿐 자신의 몫에 만족하여 저희 가족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간호도 하고 병원비도 낸 것이 바로 남편이었는데 이 정도의 대우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미묘한 심정이었죠. 남편은 웃으면서 그래도 마지막 추억은 저희가 많이 쌓았다면서 아버지가 아끼시던 자동차를 준 것이 어디냐고 하더군요. 그 클래식 자동차는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던 것이긴 했습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를 팔지 않으셨죠. 애지중지하시며 닦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타고 나가셨어요. 그 자동차는 제가 태어난 기념으로 산 자동차였죠. 그냥 평범한 클래식 자동차였지만 수집가들에게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막상 직접 눈으로 보니 오래된 자동차라서 자동차를 잘 알던 아버지가 아닌 이상 관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파는 것이 어떠냐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래도 장인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파냐면서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애착이 생각나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차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남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자동차 수리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를 점검하더군요. 하루는 날 잡고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제가 트렁크 쪽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트렁크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자동차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정교하게 숨겨진 칸을 발견해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했죠. 그 안에는 작은 열쇠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는 살짝 빛 바랜 느낌이었는데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체더군요. 내용은 열쇠를 가지고 유산 상속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말이었죠. 뜬금없이 변호사를 찾아가라니 누가 장난친 건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글씨체가 맞기 때문에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더군요. 저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 고민했지만 짐작이 가지 않았죠. 집 열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자물쇠 열쇠라기에는 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상속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변호사는 드디어 찾았냐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다음날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내일 회사를 쉬어야 할 것임을 알려주었죠. 아무래도 저 혼자 가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변호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인자한 미소를 짓더니 자신과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동차에 타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저희는 그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동차는 달리고 달려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한 건물이었는데 저는 그 익숙한 곳을 알 수 있었죠. 은행이었습니다. 커다란 빌딩에서 은행의 마크만 눈에 들어오는데 변호사는 저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응접실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저희에게 열쇠를 보여줄 수 있도록 했고 은행 직원들은 웃으며 뭔가를 가져오시더군요. 수표 다발이더군요. 저희는 당황해서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그는 웃으면서 편지를 건네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준 기영 씨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있더군요. 저와 남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에게 남긴 유산은 오빠와 동생이 받을 것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와 말동무를 해준 값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한 장의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아버지와 같이 풀었던 낱말 퍼즐이더군요. 삐뚤삐뚤한 제 글씨와 아버지의 정갈한 글씨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그중 한 단어에 아빠와 제 글씨가 겹쳐 있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를 보니 아버지와 투닥거리며 그 단어를 썼던 게 생각나더군요. 편지의 추신에는 자신이 후원해 주던 고아원에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죠. 아버지는 많이 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는 사명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는 그 말에 동감했기에 유산을 받고 편지에 있는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저희 남매, 최근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저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오빠와 제인에게 따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했더니 금액도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니 남편과 제가 받는 것이 맞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현재까지 매달 봉사활동을 위해 가고 있답니다. 제 사랑스러운 남편이 없었다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유산이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를 탓하며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로 표현하시길.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요. 그런 김에 오늘 남편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